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요. 여야 대진표가 대충 이제 다 짜졌습니다. 주말에 이제 민심 관련해서 투어가 있었는데요. 여야 모두 이제 민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야는 이번 주말 모두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등 논란이 됐던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고물가와 의대 정원 갈등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 폐지가 달려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지만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죠. 이걸 제출했습니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극력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총선은 심판선거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렇게 실생활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말투는 아무리 들어도 정이 안 가요. 네,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아주 참 뜻밖의 상황이 하나 벌어졌어요.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 당에서 결정을 해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석이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후보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이를 허위로 신고해서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후보는 자신의 재산이 1억 1,962만 2천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갭 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모두 38억 270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세종갑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세종갑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수 손실을 감수하고 내린 결정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서울 동작구 유세에서 동작갑 선거에서 부동산 투기 같은 것 하지 않는 김병기 후보를 여러분의 도구로,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번 이 후보의 공천 취소는 사전의 논란을 방지하고 또 공격 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후보자 검증 책임론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사자성어로 읍참마속 또는 육참골단, 나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자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하기 전에 당에다가 검증하는 자료를 냅니다. 그 자료에는 이 부동산 관련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당에 없던 부동산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 절차를 무시했다, 당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취소된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까지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뜬금없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상황 변화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 달라진 윤 대통령의 태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어제 약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이 면담 종료 1시간 10분 뒤에 이를 수용한 겁니다.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로 원칙대로라면 당장 내일인 26일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로써 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윤 대통령이 즉각 호응함으로써 당정 관계가 다시 긴밀해졌다라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종섭 황상무 논란으로 재점화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고 정책 정당으로서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도 민생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법치주의를 내세웠던 정부가 여당 대표가 요구하니까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관권 선거 개입 논란이 되고 있죠. 민생 토론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게 선거 개입 아니냐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선거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클라이막스에 확 오르도록 갈등을 만들었다가 여당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양보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이 국가 운영 국정 시스템 자체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너무 이쁜 시나리오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강대강 대치에 변화가 생긴 거는 다행입니다. 당초에 이제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려고 했는데요. 이 정부의 변화가 있으면 의료계도 좀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되기 전부터 보면요. 대한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이때까지의 의료계 입장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이 100%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모욕한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전격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정부의 입장 변경 이후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협의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등은 2,000명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계획대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정부의 입장 변경에 의료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방재승 의대교수위원장은 오늘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사직서 일괄 제출 계획을 공식 철회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파국은 면했다는 분위기 속에서 혼란은 그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대통령이 면허 정지에 대한 부분만 언급했을 뿐 여전히 증원 2,000명에 대한 입장은 강경해서 타협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운명의 25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대교수 사직과 함께 주 52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 오늘이었는데요. 다른 의미로 또 의료계와 정부 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인 사찰, 검찰의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서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의 말에 따르면 검찰이 2016년부터 압수수색으로 얻은 정보를 내부 서버인 D넷에 보관해 왔다는 건데요.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 및 폐기하라고 명시합니다. 검찰 또한 압수수색 종료 후 당사자에게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추려서 압수하고 압수 작업용 컴퓨터에 옮겼던 정보는 삭제 폐기했다는 확인서도 교부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국 대표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정치를 그렇게 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에 사적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징역형이 확정되기 직전인 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디지털 캐비닛 의혹에 대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D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 보도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진동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D넷에 올렸다가 이 대표 측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수사 관행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2012년부터 대검 서버에 스마트폰 복제 정보를 저장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1월 이전까지는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는 폐기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도 대검 서버에 등록할 수 있다는 예규가 신설된 건데요. 이에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조국 장관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갔다. 근데 거기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자료들도 검찰의 캐비넷 이른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캐비넷이겠죠.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뭐 개인정보다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거 사실 인권의 문제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대검찰청에서 예규, 내부 규약이죠.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침범했다? 그럼 예규를 만든 행위 자체가 헌법 침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여기 왔을 때도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까지 전부 다 복제해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민간인 사찰이기도 하고요.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은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소설처럼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감시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을 예견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야권 전체가 검찰에 대해서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도 어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용해인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야3당을 주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이어서 검찰을 거세게 몰아세움으로써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화해 나가는 또 다른 선거 전략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된다면요. 예규에 의해서 검찰들이 개인의 정보를 디스킹했기 때문에 예규를 만든 사람이 주범으로 되는 겁니다. 예규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한번 제대로 진실이 파헤쳐지도록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대 교수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를 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유연한 처리를 주문했는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400명 넘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곳도 있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서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에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는 19개 대학에 참여했고 비대위는 소속 의대들의 사직서를 취합해서 대학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 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관담의 결과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는데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 2,000명 증원 백지화인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 변화나 협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는 건데 정부는 의대 교수 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현재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 또 외래 진료 축소는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뒤에 의대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경상 국립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갈등을 방치했다.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어야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마디가 있은 후에야 이제서야 중재하겠다. 이거 사실 신뢰가 전혀 안 되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상황도 대화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의료계와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선결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의교업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대학별 정원 배정이 다 끝난 상태여서 인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보는 절대 하지 않겠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화하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전제를 깔고 협상하겠다.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참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쇼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님하고 뉴스픽 시간 가지겠는데요.
핵심적인 사안들 정확하게 전해주실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영남 민심 때문에 표결집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뭐 표결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대구 자택을 방문해 30분 정도 담소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공개였고요. 만남이 끝난 후에 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정 전반의 현안들과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박근혜 씨의 측근이자 일정에 함께한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이기도 하죠.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두 가지 있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께서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고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것을 모두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의료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 정책은 사실 여당의 대표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문이 드는 좀 대목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도 민생 현안 뭐 잘 해결했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네. 뭘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에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곳이 있나요? 네, 그 대구나 이런 데서는 보통 보수의 표집이 많고 그래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와 리얼미터 그리고 보수 표집이 많다라는 한국갤럽에서도 최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있었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에 대구와 경산을 방문한 데 이어 2주 연속 TK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막판에 불거진 공천 문제와 함께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문제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도피, 도둑 입국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겹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표심을 좀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방문하는 와중에 모 기자와의 재밌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왜 갈등이 생겼어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이제 한 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박근혜 씨를 예방한다는 일정이 공지가 된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이재명 조국 범죄를 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BS 기자가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시는데 특검 수사에 참여했고 최종 유죄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만나러 가는 것과 관련해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수사할 때와 입장이 바뀐 게 있냐, 즉 명분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의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상문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거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름도 기억하고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한다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CBS 기자를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했던 것은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나 이제 한 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직접 물어서 그때도 민감한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발끈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은 앞서 기자가 또 언급한 것처럼 2018년 2월 27일에 박근혜
당시 이제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에 전달했고요. 또 그러면서 최종 구형 진술에서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운영의 키를 비선 실세에게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람이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사람이니까 네. 두 사람 다 입장이 바뀐 거지요. 조국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력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인 유영아 씨의 공천, 구태호 씨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력이 없고 TK 지역에 영향력이 없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찾아갑니까? 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언행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총선 전날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배려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재판에 총선 지원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언급해 일주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고요. 또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판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실 제 반대 신문은 이미 끝났다.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 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라고 말했고요. 또 변호인단은 나경원 후보는 선거 기일을 제외하고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대표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라고 이제 근거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재판부는 절차는 재판장이 정한다라면서 일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과 다음 달 2일 그리고 9일까지 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주면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거라는 이유를 또 들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두고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어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총선 때도 재판에 출석하라는 것은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법부에서 참 보석을 허가해 줄지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한덕수 총리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도 않던 분인데 네. 뜬금없이 의정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고요. 근데 이게 전공이라든가 교수들은 빠진 이 반쪽 대화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쨌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짜리 대화에 불과했는데요. 대통령 지시를 받고 어제 대화에 나선 한 국무총리가 만난 그 자리에서는 전공의와 교수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해지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부 대학 총장이나 서울대 병원장 등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이 단체 사람들은 협의체를 잘 구성하고 있다라는 생색내기 모임일 뿐이라면서 교수 협의회나 비대위 교수들 아무도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나 교수들과 자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면서 조건은 내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강조한 것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 한 증원 2,000명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자 이제 별로 의료계에서는 반응이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께 정부와 대화를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사흘 연속 유화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갑작스런 의대 정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입학생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서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인 2,000명 증원을 뭐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대화에 나선다는 이야기인지 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치는 정부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회장을 뽑았는데요.
임현택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 찾아갔다가 입틀막 당하신 분인데요. 네. 그 이후에 분노의 SNS 글을 많이 남겨가지고 네.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강경파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어제 임현택 당선인이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65.43%의 표를 획득해서 당선됐습니다. 임 당선인의 당선으로 현재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이 주재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회의장을 찾아서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히고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간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임 당선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지난 20일에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인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를 방해해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해서 앞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침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이진아 기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노란색이 너무 화사한데요. 네, 오늘 봄비가 내려서 노란색으로 입어봤습니다. 개나리 폈던가요? 네, 개나리가 많이 폈습니다. 개나리색입니다. 네. 이진아 기자님하고 핵심 이슈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입니다.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차하면 이제 수도 이전까지도 끄집어낼 기세인데요. 네. 이게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공약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를부터 옮기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데 여의도의 국회터의 개발 계획까지 묶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떠난 자리는 고도 제한 등 규제를 풀어서 금융과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열세로 몰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이런 국가균형 발전 관련 사항은 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십니까? 이쪽에서 제가 한 10한 4, 5년 일을 했습니다. 네.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인데 또 무슨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그 국회 세종시 일부 이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이미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구상해서 만들 때 국회 부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세종시에. 네. 청와대 분원 부지도 있고요. 하물며 그 제외 해외 공간들 대사관들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였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대통령실도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을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야가 모두 공인했던 지난 대선 공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어제 대변인실이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실 설치도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녹지생태공원을 만들기에 최적지인 데다가 국회 도서관 등 기존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환영의 의사를 또 내비쳤습니다. 또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방침은 이미 여야가 합의로 확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이전하는 규칙을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요, 세종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를 무산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죠. 네. 반대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같은 당내에서도 친박과 친이가 싸움이 났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에 양승조라는 국회의원이 네. 20일 가까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 세종시 원안사수를 지켜낸 적이 있어요.
이야기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이 세종시를 이제까지 방해놓은 그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 방해놓은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이제 또 선거 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제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국회에서 합의한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설치 중인데요. 세종의사당 부지 면적은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또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세종시가 추정 건립한 예산은 3조 6,100억 원인데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수치여서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개정인데요. 위원회 이전 폭만 넓힌다면 국회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장 등 주요 기능을 모두 옮기려면 세종의사당을 분원으로 표현한 국회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합의부터 장담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라고 좀 보이고요. 또 끝으로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요. 과거에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정요지에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국회 완전 이전은 위헌인 행정수도 이전을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이재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전국에 유세차 몰고 다니면서 수도 이전 반대했어요.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거 관습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저는 법조인들이 황당무계한 게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이에요. 관습헌법이 없는데 무슨 관습헌법으로서 이걸 수도를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습적으로 느끼기에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다 이러면은 이전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학자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인지 그때도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됐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시행하면 된다라면서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여당과 야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회 이전은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 공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좀 조언을 드리자면 원래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정체성에 해당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떨까라고 검토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5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 이전을 얘기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충주시를 찾아서 우리 경쟁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고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언급됐던 100만 호 규모의 기본주택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기본주거 공약과 또 국립대 전문대는 전액 무상교육, 또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담겼습니다. 앞서 발표한 출생기본소득과 간병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어르신 주 5일 점심 밥상 기본 서비스 공약도 5대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심판론도 내세웠는데요.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총선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면서 정부 심판론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라. 네. 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그 여당 후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분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이 두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 했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죠. 비례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뜬금없이 이종섭 호주 대사를 또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또 의사 파업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이종섭 대사를 끄집어냈습니다. 어제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종섭 대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가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하냐?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이슈도 안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그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가 산불이 나면 해직되는데 군수가 불을 저지른 거냐 이런 비유도 해서 좀 비판을 받았는데요. 또 옳지 않고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영어 논쟁도 했는데 네. 외신 안 읽으시는 모양이네요. 참. 네,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무정부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죠. 이제 3년은 길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인 위원장은 거의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파괴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5년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이 때때로 국민에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쓴 약을 먹여도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맡기고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굉장한 중요한 축이라면서 또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탄핵도 헌법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 무정부주의적 파괴행위였습니까? 6월 항쟁도 그러면 무정부주의적 파괴행위입니까? 4.19 혁명 헌법에 보장되어 나오는데 그것도 파괴주의적 무정부주의적 행동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오히려 헌법 안 읽어보셨네요. 네. 자,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수원의 이수정 후보가 대파가 한 단이 아닌 한 뿌리가 875원이다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네, 어제 또 대파 격파 영상을 또 올렸다가 삭제했었는데요. 일단 이수정 후보가 지난 2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대파 발언으로 논란이 된 다음 날 해명성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는 육개장에 넣을 대파를 샀습니다란 제목의 2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는 오늘 아주 제가 대파를 격파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 이쪽 것은 우리 어머님 댁 대파라면서 그 파의 한 단에 몇 개가 들었고 그 몇 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한 뿌리가 얼마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됐고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의 캠프에선 논란이 계속 일자 삭제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후보 실언한 것 같은데 본질만 좀 봐달라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나 이제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완전 초보들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이슈를 다시 꺼집어내면서 이제 이슈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마다요 정치도 전문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7일인 어제부터 해서 4월 1일 월요일까지 재외국민의 선거 기간입니다. 재외 공간,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이런 곳들을 방문해 주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재외 공간을 치시면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참고하실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재외 국민 여러분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선거날 첫날부터 뭐 거친 발언을 쏟아냈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서 범죄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너무 이거 강한 어조 아닌가요?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범죄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연설 장소인 신촌을 찾아서 선거 유세를 펼쳤을 때 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거친 언행을 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칭했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또 선거를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을 했고요. 또 이걸요, 본인들에게 대입시켜 보면은 본부장 의혹이라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좀 네. 심각하죠? 네, 일단은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영상엔 담기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두 사람이 유죄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맞받아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국 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개 같다는 표현은 한국에서 심한 욕이라며 한 위원장이 정말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 그런 험한 말까지 하다니 애견인들의 표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도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후보들이 한 위원장 발언에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요. 그런 와중에 여당인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 제가 강조했던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면서 일가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비유적 발언도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후보들의 유세와 또 유세를 지원하는 분들의 모두 언행을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급하다, 폐색이 짙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사 시절에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봤는가?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제해 줘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실 인근 용산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예고한 것처럼 대통령실 인근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 출발점이라면서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시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다라고 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 우위를 차지해서 이제 낙관론들이 나오는 것은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이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방심해선 안 된다. 단 한 표로 승패가 결정날 수 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최근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200석까지 전망하는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승기를 잡은 거는 같지만 의석수를 말한 게 아니라 일당이 가능하다라는 건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정권 심판 노래 흐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석수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메시지는 강하게, 태도는 겸손하게. 이게 사실은 선거에 임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또 하나 눈길을 끈 것은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성동 갑에 이제 등장해서 전현희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 오늘 나온 일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강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톱 체제로 계속 가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을 좀 비교해서 나타내기도 했더라고요. 뭐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영이 완전히 다 갖춰졌네요. 네. 자, 이런데요. 또 우려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식 선거 첫날에 흉기를 품고 유세 현장을 배회한 20대 남성이 있어서 경찰에 잡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인천시당 출정식 현장에서 오후 5시 3분쯤 칼 두 자루를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경찰청과 이 대표 신변 보호팀, 역전 지구대 직원 등 해당 남성 A씨의 거동이 수상한 것을 보고 불신 검문한 것입니다. 해당 A씨는 품 안에 봉투에 쌓여있던 칼 2자루가 있었고요. 현장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장 경찰에 이제 연행된 A씨는 근처 웨딩홀 아르바이트 직원인데 칼을 갈러가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이제 해당 웨딩홀 직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언론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던 이종섭 호주 대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상병 그 외압 사건으로 공수처에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아직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귀국하고 난 이후에 행방이 잘 묘연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제 이 주재 대사들 간의 공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의 분위기가 좀 급조한 것, 네. 뭐 그 아니냐 그런 뭐 논란이 있었어요. 네. 네, 출입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에 이 대사가 회의 참석차 외교부 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4개 부처 기관장들과 5개국 대사가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처럼 공관장들과 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회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국내 체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관들까지 동원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과 잠시 마주쳤는데요. 이때 언제까지 국내에 있을 예정인가요? 뭐 공수처 수사 다 받고 출국할 예정인가요? 이런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없이 이제 회의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국내에 계속 계시면은 호주 대사의 역할은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자, 이제 그 회의도 이례적인데 정부의 이 대응하는 태도도 굉장히 좀 수상합니다. 이 제외 기관장 회의를 보도 자료를 이제까지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기사 이제까지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제외 기관장 회의를 했다는 것을 보도 자료로 냈어요. 이 대사의 행적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어제 열린 회의도 사실은 예정대로라면 25일에 열렸어야 됐는데 3일 뒤인 어제 28일에 열린 것인데요. 정부는 논란을 좀 의식한 듯이 이 대사의 공모 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도 쏟아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조태열 장관이 이 대사 등을 접견했다는 보도 자료를 5일이 지나서 배포를 했고요. 상급자인 장관이 소속 공관장을 개별 면담한 내용을 보도 자료로 내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이종섭 대사 등 6개국 대사에 면담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당초에 정부는 이 대사의 어떤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또 공관장 회의가 이 대사를 위한 졸속 방탄회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수출입 은행 등 방문해 방산 수출 관련 협의를 이어갈 또 계획인데요. 다음 주에도 사흘간 방산 기업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또 외교부는 이 대사의 일정과 출국 시기 같은 것들은 적절한 시기 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이제 주로 이제 대사들이라든가 총영사 이런 분들이 방산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분들은 영사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대사관에는 국방부에서 나온 무관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방산 업무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라든가 산업부에서 나온 상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방산 업무를 하는 거지, 실제로 외교부에서 나온 대사급들은 방산 업무라든가 통상 업무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지금 귀국한 지 한 7일이 다 돼 가잖아요. 계속 회의를 한다? 여기에서 방산 관련 뭔가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이 정치적 일정이 아닌가, 방탄회의가 아닌가, 방산회의가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JT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종섭 대사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라고 외압한 사실이 없었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대사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사건 이첩을 보류시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 내용에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을 넣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보면요.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장관의 지시를 옮겨 적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관련해 메모가 그동안 이야기를 반증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종섭 장관은 외압 의혹을 묻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임사단장에 대한 내용을 빼라고 한 적은 없고 그때 이제 여단장이나 여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장을 보면요. 여단장이나 여군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그냥 누군가의 휴가를 적어놓은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약간 그 글씨가 조금 악필이라서 그걸 알아보기 조금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임사단장이 휴가를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면요. 지금 이종섭 장관이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다 뒤집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가요. 그렇다면은 이종섭 호주대사가 본인이 다 뒤집어서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면 본인에게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도피시키려고 하고 호주대사라는 자리를 줘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이 사건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어제 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문자 받고 알았는데요. 네.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파업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의인들, 아주 의로운 행태를 보인 분들이 빛났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이제 버스 기사님들이 무료로 버스를 운행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선거 이야기나 이런 좀 이야기 갈등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어제 오전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버스 7,200여 대가 멈췄습니다. 오후 3시에 극적인 노사 협상으로 정상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었다면 진작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파업 전초 조짐을 보이는 보도들도 좀 없어서 시민들이 매우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파업 내용을 조금 얘기를 전하면요. 서울버스 노조가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면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시급을 12.7%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2.5% 인상을 내놓았고 결국에 그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결국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때문에 서울 시내버스가 어제 오전에는 97% 운행이 멈췄고요. 오후에는 다시 3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SNS를 통해서 좀 전해진 소식인데요. 일부 버스 기사님들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했다라는 사연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우리 동네 버스 파업을 했는데 공짜로 사람들을 태워주고 있어서 감동이다. 이런 내용과 함께 사진을 한 장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중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또 버스 카드 찍는 곳에 부착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겪을 때마다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고요. 또 지적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서 왜 보도하지 않는지 진짜 이거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서 네.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당일날 아침에 문자 하나 튀고 와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재난 문자가 와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도 서울시청을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만약에 이야기들이 좀 오갔다면 아마 기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썼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청 안에 직원들에서도 얘기가 안 됐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서 좀 안타까웠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런 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진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